네, 유치원 교육과정 A형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A입니다. 저희가 33페이지인데요. 1번 문제 있죠. 다음에 가다는 누리과정의 재정 배경과 구성에 대한 것이고 라는 교육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문을 보시면 초등학교 취약 직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어디에 무상 보육은 어디에 명문화, 문서화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영유아기는 생애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서 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2011년에 정부는 5세 누리과정을 고시하였고요.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누리과정이 5세를 위한 누리과정이 2011년에 명문화가 되었고요. 문서화가 되었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201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호세 누리과정은요. 2012년에 고시 명문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호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얘기할 때 저희가 2013년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 부분이 2015년에 조금 변경이 됐죠. 그래서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은 저희가 말하는 현행 3호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이 2013년 게 아니라 2015년 그래서 2015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때는 2013학년도였으니까 누리과정 2015년이 아닌 요때에 문제 그 해설서가 출제가 됐죠. 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날을 한번 보시면요. 이로써 누리과정은요. 취약 직전 1년간의 유아 교육 보육 선진화를 실현하게 되었고요. 결국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2012년 7월 19일에 만 3호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을 고시하여 2013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달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 중 하나는 만 3호세 아이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뭐뭇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구성 방향에 나오는 문구고요. 이는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과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누리과정 시작하기 전에요. 2007년에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이 2007년 개정이 뭘 개정한 거냐면 제6차 교육과정을 개정한 겁니다. 저희가 1차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6차까지는 그렇게 차수로 불렀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하다가 2007년에 이 6차 교육과정을 아주 조금 수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교육과정을 2007년에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다음 교육과정이 5세 누리과정, 3세 누리과정, 그리고 2019년인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은 2015, 2015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누리과정이 2007년과는 다르다 하고 있는데요. 만 3, 4, 5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연령별로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2007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1수준, 2수준으로 나눴습니다. 1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3세와 4세고요. 2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4세와 5세인데요. 요게 연령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1수준에 해당하는 거, 2수준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공통수준이라는 게 있어서 만 3, 4, 5세 모든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한 세부 내용이 제시가 되었다면 누리과정에 와서는 3세 세부 내용, 4세 세부 내용, 5세 세부 내용, 3, 4세 공통, 4, 5세 공통, 그리고 3, 4, 5세 공통으로 나뉘어지죠. 저희가 이렇게 연령별로 구성하게 된 이유는 누리과정은요. 유치원에서만 쓰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쓰는 교육과정인데요. 그 어린이집의 표준 보육과정과 우리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만든 교육과정이 누리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수준, 2수준으로 나누고 세부 내용을 나눴지만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과정은 그때 연령별로 나누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연령별로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자, 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드림 스타트를, 교육과 기술부는 뭐뭐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뭐뭐뭐 사업에서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중심의 지역 교육 공동체는 교육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다는 해설서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라는요, 아동 복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하위 문제 1번 보시면 기흥, 니은에 적합한 현행 법령의 명칭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법령이라고 나와서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법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해설소에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론적 배경으로 조금 가시겠습니다. 35페이지의 이론적 배경을 보시면요. 누리과정의 도입 배경에 5세 누리과정의 도입 부분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 보육은 97년 이래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은 유아교육법은 200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어떤 유아교육과 관련된 법에서, 그리고 영유아와 관련된 법에서 명문화되어 있었다, 그런 뜻이고요. 유아교육법은 2004년에 제정. 근데 2011년까지는 유아 학비, 보육료의 일부 금액만 지원하고 있었고 그 대상도 소득 수준 하위 70%로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나면서 이제 법에서 무상으로 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법에서는 명문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모든 아이를 지원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아이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나아가자 라는 그 입장이 그 동그라미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럼 아까 기흥, 니은에 빠진 거 뭐겠습니까? 무상 교육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법에 있었겠죠. 그 다음에 무상 보육에 대한 부분은 영유아 보육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해설서 거기 안에 있는 거죠. 답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관련 내용 계속 읽어보시면요. 모든 유아, 특히 만 5세 유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서 모든 만 5세 유아가 출발선 상에서 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우리나라는요, 유치원이 있고요,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죠. 우리가 담당하는 유치원은 만 3, 5세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 만 5세만 유치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 전 연령은 어린이집에 준하는 프리스쿨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하거든요. 근데 이 유치원 만 5세는 유치원 유아교육 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 속해 있습니다. 병설처럼요. 그리고 하나의 반으로는요. 우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초등학교지만 미국의 같은 경우는 K5라고 해서 유치원, 킨더가튼부터 5학년까지가 초등학교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자, 초등학교에 속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치원 만 5세에도 무상 교육을 한다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법에는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 5세부터 시급하게 무상 교육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원화가 분명히 되어 유아교육기관이 이렇게 둘로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담당하는 연령과 유치원에서 담당하는 연령 만 3, 4, 5세가 겹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교육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육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있는 만 5세까지 무상 보육이 실시되게 됩니다. 그게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1번의 답입니다. 자, 법 문제 아니죠. 해설서 문제죠. 관련법과 관련해서요, 유아교육 관련법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요. 저와 지금 이 기출분석을 하신다면 매년 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법 공부를 따로 해야 되냐고요. 물론
어떤 법이 출제가 됐고 그 법에서 쓰이는 정의가 어떻고 목적이 어떻고는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실은 이 관련 법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설서에서 언급됐던 내용 또는 여러분들이 연수자료라고 하는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또 다른 자료들, 교육부 자료에서 언급됐던 법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해설서를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교육부 자료를 공부하시면서 관련 법들을 알아보시고요. 물론 나중에 관련법, 누리과정, 국가수준 교육과정 시간에 관련법을 쭉 정리를 하지만 제가 정리하는 그 법칙은 바로 그 교육부 자료와 해설서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아무 법이나, 그러니까 모든 법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사법고시를 보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 문제 힘들어 하시거나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범위 정해져 있습니다.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리과정 실행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효과 중 저소득 계층의 효과와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 두 가지를 썼는데요. 저희가 이 무상교육과 보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 가지 출발선상의 평등, 공평을 위해서이고요. 유아들이 태어나서 뭐 중상층에 해당한다, 아니면 고소득층에 해당한다,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상관없이 동일한 유치원 교육을 모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누리과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무상교육을 하는 이유 또 하나 이유는요. 저희가 저출산이 심각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해설서의 입장입니다. 그게 배경이론에 나와 있었죠. 저희가 읽었던 동그라미 4번에 해당하는 것이 만 5세 유아가 출발선 상에서 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했고요. 그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어떤 우리의 노동력 감소라던가 노인 인구의 증가라던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초래될 거기 때문에 이 저소득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국가가 이 책임을 진다라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거입니다. 선생님 동그라미 4번에 만 5세 유아에 대한 국가 투자는 국제적인 흐름이다라고 되어 있죠. OECD 국가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하기 위해서 무상교육과 보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OECD 국가들의 무상교육과 우리 누리과정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론 공부가 우리 선생님들은 끝난 시점이죠. 그 개론의 5번째 파트가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건데요. 유아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유아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스코프나 까미 드브리스나 헤드스타트, 뱅크스트리트, 디스타 등등이 있었죠. 이 유아교육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조금 기회를 받고 있지 못하니 저소득층 유아들을 투자하기 위한 게 이 무상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우리 누리과정은요. 저소득층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계층을 위한 겁니다. 한마디로 고소득층, 뭐 상위 1%, 상위 0.001%의 유아들도 교육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국가의 책임하에 있다라는 걸 명문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 부분 2번 답이 정해졌고요. 자, 세 번째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하위 문제 3번에 리을에 적절한 단어를 쓰라라고 했는데요. 리을에 들어가는 단어가 연령별로 구성된다인데 요게 답이 어떻게 있냐면 어디에 있냐면 누리과정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구성 방향과 관련된 내용이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의 해설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해설서가 첫 번째 누리과정의 재정 배경이 나옵니다. 등장 배경. 두 번째가 거기에 37페이지에 누리과정의 재정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5세 누리과정은 어떻게 재정을 했고 어떻게 고시를 했고 또 하나 3, 5세 누리과정은 어떻게 재정하고 고시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가 구성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네 번째가 편성과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해설서에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해당 문제는 이 구성 방향에서 문제가 먼저 나왔는데요. 당시 2013학년도는 이 누리과정이 처음 나왔던 해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누리과정으로 시험을 봤던 해이기 때문에 해설서의 앞부분이 다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구성 방향을 좀 보시면요. 40페이지를 보시면요.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 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전인 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사랑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만 3, 5세 아이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연령별로 구성한다. 세 번째 구성 방향이 나오고 있죠. 그 글자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다른 거는 답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구성 방향에 6개가 나왔는데 6개는 단어 하나, 음절 하나, 음소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5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6번째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 보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 중 네 번째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암기하시는 분은 그대로 답으로 적으시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연령별이 됩니다. 자, 하위 문제 4번 보시겠습니다. 미음에 들어가는 교육과정의 국가정책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배경이론이 43이죠. 저희가 아동복지 편으로 개론의 8번째 장인 아동복지로 들어가시면요. 정부 지원의 아동복지 서비스와 민간 차원의 아동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헤드스타트,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드림스타트나 그다음에 이 지금 문제의 답인 그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모두 국가 차원의, 정부 차원의 아동복지 서비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43페이지 정부 지원의 아동복지 서비스 첫 번째가 아동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고요. 또는 아동복지 투자 우선 지원 사업인데요. 두 용어가 변경된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두 용어가 다 쓰였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이 서비스를 보니까요. 교육과 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영유아 및 아동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해서 빈곤 아동에게 교육과 문화 및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했답니다. 드림스타트는요,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실은 보건사회부에서 시작되는데요. 보건사회부는 보건복지부의 옛날 표현입니다. 그래서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라고도 하고 보건복지부라도 하고 시험 문제 두 기관 다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요. 선생님, 그런데 드림스타트 하시면 생각나시는 단어가 있으시죠? 유아교육을 하신 분들이라면 헤드스타트를 알고 계실 건데요. 이 헤드스타트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의 교육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의료,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투자, 교사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와의 어떤 연계, 그래서 헤드스타트는 하나가 아닌 종합적인, 통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인데요. 바로 이 드림스타트가 헤드스타트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보육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에 대한 지원, 그렇게 통합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드림스타트입니다. 2007년에 공공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주겠다라는 취지를 했고요. 이런 빈곤의 세습화와 저소득층의 어떤 사회적 배제 현상을 막으려고 했던 보건복지부의, 보건사회부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사전 예방 차원의 아동복지 사업이었습니다. 그 답은 보이시죠? 그러면 답은 정확하게 아동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 되는 거죠. 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가와 나는 초록유치원 만 3세 김교사와 만 5세 박교사가 작성한 활동계획안의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타일러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위 문제 1번부터 읽어볼까요? 타일러의 학습 경험, 조직 원리를 적용한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에 가의 활동 방법에서 만 3세 반에 적절하지 않은 것 한 가지를 찾아 쓰고요. 그 이유를 누리과정 신체운동 건강의 기본운동하기에 세부 내용에서 쓰라. 그러면 누리과정 세부 내용 이건 해설서를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고시문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위 문제 3번은 김 교사와 박 교사가 위 사례의 활동을 실행하면서 비디오로 촬영한 다음에 서로의 교수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동료 장학의 방법을 쓰라가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론적 배경 한번 가시겠습니다. 타일러가 나오는데요. 타일러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고전학자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는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학 학생들이요, 미국의 교육학 학생들은 이 타일러의 책을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기본서 같은 건데요. 책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A4 반 정도 되는 크기고 두께도 1cm가 안 돼요. 한 0.7mm, 0.8mm 되는 아주 조그마한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타일러의 4가지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타일러의 4번째 질문의 첫 번째는 교육 목표의 설정이에요. 두 번째는 교육 내용의 선정이에요. 선생님들 교사 이제 교육과정 계획안 쓰실 때 교육 목표 먼저 쓰시죠. 그리고 그 목표에 근거해서 그 목표를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타일러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 내용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평가인데요. 이 평가는요, 어디에 근거하냐면 이 교육 목표에 근거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요. 이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이 교육 목표에 근거해서 평가하시게 되죠. 이 4가지의 질문 중에서 교육 내용 조직에 해당하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조직의 원리요. 첫 번째가 연속성 또는 계속성, 동의어입니다. 두 번째가 계열성, 세 번째가 통합입니다. 통합하셔도 되고 통합성 하셔도 됩니다. 계속성은요, 3세, 4세, 5세를 가르치실 때, 교육하실 때 교육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3세에도 반복되는 것을 연속성, 계속성이라고 하고요. 계열성은 단순히 반복하면 아이들이 지루해 하잖아요. 그래서 심화, 확장시키는데요. 그냥 심화, 확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반복, 심화, 확장입니다. 반복, 심화, 확장시키는 게 계열성인데 그래서 계열성은 연속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합성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역 간 통합, 영역 내 통합. 국어, 영어, 수학을 통합해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국어 안에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를 통합해서 가르치기도 하는 게 통합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분절된 교과보다는 통합적으로 내용을 배울 때 더 잘 배운다. 유아기의 특성이다라고 하죠. 물론 이 타일러는요. 교육과정, 교육학의 대표학자고 유아교육의 대표학자라기보다는 교육학의 대표학자죠. 제가 그 교육과정의 지식이 유아교육 안에 들어와서 타일러의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학에서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럼 문제 1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아이고, 계속성, 통합성 나와 있네요. 그럼 중간에 빠진 건 계열성이네요. 계열성. 근데 왜 계열성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답은 계열성인데. 그리고 이제 그 1의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복, 심화, 확장해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하는 것이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정말 기읍과 니은이 계열성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소리를 들으며 걸어본다. 니은은 북소리의
저거 장단일 텐데. 북소리의 강단이 아니라 장단입니다. 선생님, 저거 오탈 겁니다. 북소리의 장단과 강약에 맞춰 걸어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북소리의 걸어본다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반복이 맞죠. 그런데 단순히 걸어보는 거에서 장단과 강약에 맞춰 걸어보는 거니까 그게 심화 확장이 됐죠. 그래서 기역에서 니은으로 갈 때 반복 심화 확장이 된 게 맞네요. 그래서 답은 계열성이고요. 계열성의 의미는 그렇게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복, 심화, 확장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2번, 만 3세에게 적절하지 않다네요. 뭐가요? 가의 활동 방법이요. 그 이유를 누리과정 신체운동 건강의 기본운동하기 세부 내용을 근거로 쓰라 그랬는데요. 자, 이론으로 들어가시면요. 기본 이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8페이지에 보시면 신체운동 건강 중에서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에 기본 운동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거기에 보시면 만 3세와 관련해서 걷기, 달리기 등 이동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자리에서 몸을 움직여 본다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의 첫 번째 세부 내용은 이동 운동과 관련해서, 두 번째 세부 내용은 비이동 운동과 관련된 세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관련 내용 한번 쭉 그 49페이지 읽어보시면요. 걷기, 달리기 등 이동 운동을 한다는 몸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화시키며 움직이는 동작이고요. 이는 운동 능력의 기본을 향상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3세 유아에게 걷기와 달리기 등의 기본 동작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고요. 이 시기는 조절 능력이 능숙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악기나 특정 동작을 정해놓고 멈춤 신호에 맞춰 멈추도록 하여 민첩성과 균형 감각을 익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몸을 움직여 본다. 만 3세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장소를 옮기지 않은 채 몸을 움직이는 동작을 해서 만 3세 유아가 제자리에서 신체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동작과 포즈를 경험해 보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동 운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이동 운동의 기본 기능이 먼저 숙달되어야 하므로 유아가 제자리에서 움직임을 탐색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체 움직임 능력에 주의를 기울여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4세, 5세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은요. 뒤로 옆으로 지그재그로 달리기, 한 발 뛰기, 두 발 모아 뛰기, 뛰어넘기, 굉장히 조금 어려운 능력이 필요한 그 이동 운동은 만 4세, 5세에 들어가네요. 마찬가지로 만 4, 5세 비이동 운동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보니 구부르기, 뻗기, 꼬기, 회전하기, 흔들기, 떨기 등 이러한 다양한 동작은 4, 5세에 해당하네요. 그런데 봤더니요. 거기 활동 가에 보시면요. 북소리를 들으면서 호핑, 스키핑을 하다가 교사가 멈춘 신호를 주면 그 자리에 바로 멈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멈춤 신호를 주면 그 자리에 바로 멈춘다는 아까 만 3세에서도 했던 내용이 맞는데 호핑, 스키핑 이건 너무 어려운 동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핑, 스키핑이 정도는 보시면 49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시면 걷기, 달리기가 아니라 뛰기와 관련된 동작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4세, 5세에게 맞는 활동이지 3세에게 맞는 활동이 아니죠. 이럴 때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작성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적으시는 게 가장 좋으신가 하면 아까 예시로 든 호핑, 스키핑은 걷기, 달리기, 뛰기 등 다양한 이동 운동을 한다라는 아까 만 5세 세부 내용에 만 4세, 5세 세부 내용에 근거한 거였죠. 그래서 만 4세, 5세 세부 내용에 근거한 활동이므로 만 3세에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안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간혹 있잖아요. 만 3세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적고 이렇게 적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호핑, 스키핑은 만 3세 세부 내용이 걷기, 달리기 등 이동 운동을 한다에 해당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만 3세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적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3세 세부 내용을 이용해서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답안 작성의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오답으로 처리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하나의 이제 답변으로 적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세부 내용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세부 내용이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다른 세부 내용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야? 그 세부 내용이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3세 세부 내용이 해당하면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저희가 반문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 자체가 만 4세나 만 5세의 세부 내용에 근거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이 뭔지도 명확히 밝혀주시고요. 그렇게 4세, 5세에 해당하는 활동이므로 만 3세에게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장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답안 작성을 그렇게 하고요. 만 3세에 근거해서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으셔도 오답으로 처리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럼 하위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하위 문제 3번은 지문과 전혀 상관없죠. 상관없는 하위 문제죠. 그렇게 여러분 지문과 전혀 상관없는 하위 문제도 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 보지 말고 소문제만 보고 하위 문제만 보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김 교사와 박 교사는 위 사례에 계획한 활동을 실행하면서 비디오를 촬영한 다음에 서로의 교수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교사 둘이 함께 했으니까 동료 장학의 한 형태일 텐데요. 동료 장학의 어떤 유형이나 종류 중에서 서로 비디오를 촬영한 다음에 서로의 교수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거, 반성적으로 사고해 주는 거 있는데요. 이게 수업 사례 분석입니다. 여러분 가끔 비디오 리코딩이라고 적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비디오 리코딩은요. 비디오를 녹음한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정식으로 쓰이는 명칭이 아니라 우리 전공서에서 정식으로 쓰이는 거는 수업 사례 분석밖에 없어요. 비디오를 찍어서 서로 분석한다. 혼자서 분석하든 혹은 서로 분석하든 자기 장학에서 쓰이고 동료 장학에서도 쓰이는 둘 다 방법인데요. 반드시 답은 비디오 리코딩 이런 거 말고요. 수업 사례 분석으로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적 배경에 보시면요. 동료 장학과 관련된 부분이 49페이지에 나오죠. 그러면서 동료 장학의 어떤 방법이나 유형으로 수업 사례 분석, 전문 서적 읽기 및 토론, 협의하기, 동료 코칭, 멘토링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자신의 수업을 녹화하여 녹화된 자료를 함께 보거나 전산 자료를 보며 수업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장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는 건데요.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게 반성적 사고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문제에서 해당하는 요구하는 답이 배경 이론에서 나오고 있죠. 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드라이커스 부모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이커스의 부모 교육에 대한 이론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자, 드라이커스는요. 아들러라는 학자에서 자신의 이론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라이커스가 원했던 것은 민주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 인정을 못 받았을 때 잘못된 목표를 4개를 세운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목표가요, 이론에 근거하시면 53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 목표가 첫 번째는 관심 끌기, 두 번째는 힘 행사하기, 세 번째는 안가품하기, 네 번째는 물러서기입니다. 각각을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엄마가 둘째를 출산하면서 엄마의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동생처럼 행동하거나 아니면 엄마 옆에서 계속 엄마를 툭툭툭 치거나 엄마 자꾸 부르거나 라는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동생이 얄미워서 엄마가 나 말고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동생한테 미운 마음에 동생을 콕 한 대 때려주고 올 수가 있죠. 이런 아이의 행동 어디에 속할까요? 관심 끌기, 힘 행사하기, 안가품하기 모두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는요.
엄마의 관심이 없어져서 엄마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동생을 때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심 끌기가 되고요. 또 하나 아이를 때렸으니까, 동생을 때렸으니까 나의 육체적인 힘을 사용했다 해서 힘 행사하기가 되고요. 또한 동생이 미워서, 나의 사랑을 뺏어간 동생이 미워서 안갚음하려고, 보복하려고 때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갚음 보복하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아이의 한 가지 행동이 힘행사하기다, 안갚음하기다, 관심 끌기다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종합적이죠. 구분되어지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무능력감 보이기 혹은 부적절성 보이기 혹은 물러서기 모두 동의어인데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아이가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엄마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꼈을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쪽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는 거,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 거, 이게 무능력감 보이기, 부적절성 보이기입니다. 그러면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기출문제 51번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 목표는 니은 동그라미 되어 있고요. 힘 행사하기, 보복하기, 부적절성 나타내기. 그렇죠.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관심 끌기, 힘 행사하기, 그 다음에 안갚음하기, 부적절성 보이기가 이 세 가지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는 가로로, 나머지는 그대로 다 답으로 써줬죠. 그럼 저희는 빠진 거 하나가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관심 끌기입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질문하실 때 평소 착하던 아이가 동생을 태어난 후에 엄마가 동생에게만 애정을 보이고 자신에게는 소홀한다고 생각해서 동생을 자꾸 꼬집고 올리는 건 힘 행사하기 아니에요? 보복하기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왜 답이 관심 끌기예요?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 행동은 저희가 힘 행사하기, 꼬집었으니까 힘 행사하기, 그리고 아이, 동생이 미워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보복하기가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거 나왔잖아요. 지문의 답으로. 그리고 빠진 거는 관심 끌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관심 끌기가 답이 됩니다. 저희의 기출은 이렇게 논란이 되고 혼돈되는 부분에서는 정확히 답으로 될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데 바로 나머지는 다 이제 예시로 보여줬던 것이 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위 문제 2번의 답은 관심 끌기가 됩니다. 그냥. 그 예시가 힘 행사하기나 보복하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관심 끌기가 답인 게 아니라 지문에서 빠진 게 관심 끌기밖에 없으니까 답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위 문제 1번을 보시면요. 이 드라이커스의 이론은요. 부모, 자녀 간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서 드라이커스가 낸 이론이기 때문에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역에 들어가는 말이 민주적 혹은 민주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요 보이는 반응이 하나가 있다라고 합니다. 54페이지로 돌아오시면요, 우리 아이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서요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라고 해요. 그게 아이의 인식 반응 보이기입니다. 인식 반응 보이기 두 번째는요, 아이가 내가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걸 엄마에게 보이는 신호인데요. 눈을 깜빡깜빡하거나 엄마 눈을 피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이의 인식 반응 보이기에 해당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훈육해야 될까요? 어떻게 아이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까요? 드라이커스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자연적 기결, 두 번째가 논리적 기결, 세 번째가 격려입니다. 자연적 기결은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게 하는 건데요. 수정하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뛰는 아이를 그냥 뛰게 둡니다. 그러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뛰면 넘어진다, 다친다. 자연적으로 알게 하면서 아이가 공공장소나 혹은 너무 사람들이 있을 때 뛰지 않는다라는 걸 배우는 거고요. 논리적 기결은요. 저희가 불장난을 하는 아이에게 자 불장난하면 이렇게 큰 불이 난단다. 그걸 경험으로 가르쳐주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너가 이런 행동을 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단다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생각해보게 하고요. 옳지 않은 행동을 수정하게 하는 것들이 논리적 결과입니다. 격려는 저희가 구체적인 칭찬이라고 하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한번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단 3번 문제는 이 니은과 같은 행동에 유아들이 관심 끌기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설정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에서 찾아 한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요. 아까 잘못된 관심 끌기라는 행동을 했을 때 아이가요,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관심 끌기죠. 엄마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죠. 그걸 지문에서 찾아봤더니 가에 나와 있습니다. 가에 유아기 아이들의 세우는 삶의 목표는 대개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난 이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다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바라는 것이다. 그 부분이 바로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찾아 쓰라 그럴 때는 그냥 찾아서 그대로 베껴 쓰면 됩니다. 그 문장을 전체적으로 다 베껴 쓰시거나 나는 인정받고 싶다 또는 난 이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그거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답으로 인정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디귿과 리을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잘못된 행동 방법 말고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논리적 기결이다, 자연적 기결이다, 격려다 했는데요. 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입니다. 드라이커스가 제시한 자녀 양육 방법인 모모는 자녀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가 합의하여 결정한 거, 의논하여 결정한 거, 그 다음에 자녀가 따르도록 하는 거, 바로 이것이 논리적 기결이죠.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수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벌은요, 과거 시점에 초점을 두는데요. 이 자연적 기결은요, 현재 시점 또는 현재와 아이의 미래의 변화, 미래 시점 두 가지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답은요, 디귿에 해당되는 건 논리적 기결, 리을에 해당되는 건 현재와 미래 또는 유아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만 쓰셨어도 답으로 인정은 됐을 겁니다. 하위 문제 4번으로 가시겠습니다. 가와 다는 아동 관련 문서 중 일부이고 나는 가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지문이 나와 있지만 저희가 하위 문제만으로 답이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89년에 국제연합 UN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 근거해서 가에 포함된 문서를 채택했다 하는데요. 이 문서의 명칭을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기구와 관련해서 아동 권리, 인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네바 선언이고요. 두 번째가 아동 권리 선언입니다. 세 번째가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아동권리 선언과 협약은 둘 다 유엔에서 발표하게 되는데요. 선언은 그냥 합의해서 우리가 얘기하자라고 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요. 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던 걸 문제 삼아서 강제적인 우리 유엔이나 아동권리 협약에 가입된 나라들은 강제적으로라도 아이의 권리를 지키자, 인권을 지켜주자 그래서 세계 최초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게 아동권리 협약인데요. 요게 발표가 1989년에 났습니다. 선언과 협약의 차이점은요, 그 내용에서 있는 게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이 있냐 없냐에서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제네바 선언도 마찬가지. 제네바 선언이 아동권리 선언에 영향을 주고 아동권리 선언이 협약에 영향을 줬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구분하는 건 힘듭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이의 인권 그리고 사람의 인권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근데 저 내용, 가에 대해서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그 지문 가지고 제네바 선언인지 권리 선언인지 아동권리 협약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문의 힌트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가에 해당되는 그 부분 마지막 줄이고요. 또한
정확한 답은 하위 문제에서 1989년에 했다. 그러면 답은 아동권리협약일 수밖에 없다. 선언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 지을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할 때 89년도에 제정이 됐고 협약이 됐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이론적 배경에 5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과 관련해서는요. 이 내용뿐만 아니라 기본 원칙이 4가지가 있고요. 아동의 권리 4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의 명칭은 그거죠.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자, 누리과정 총론에 제시된 편성 중 기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데요. 자, 아까 제가 해설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 배경, 등장 배경이 있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재정이 있었다. 세 번째, 구성 방향이 있었다. 네 번째, 편성과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과 운영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해설서 공부를 조금 미흡하게 하신 분들은 이 편성과 운영이 1번 편성, 2번 운영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3번 교수학습 방법, 4번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과 운영 중에서 찾으라 할 때는 1번, 2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이 해당이 되고요. 간혹 편성과 운영 중 편성에서 혹은 편성에서 찾으라고 하면 여기 안에서만 찾는 겁니다. 운영에서 찾으라 그러면 여기 안에서만 찾는 겁니다. 그렇지만 편성과 운영에서 찾으라고 하면 이 모든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른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여기 평가는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누리과정 평가와 우리가 아까 봤던 유아평가로 나누어집니다. 자, 해당 문제는 어디에서 찾으러 갑니까? 편성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편성에서, 편성과 운영 중 편성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자, 편성에서 기역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기역을 보니까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편견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그 내용이네요. 그러면 편성에 대한 부분 보시겠습니다. 교재에 5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자, 편성과 운영 중 편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5개 영역의 내용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편성한다. 세 번째, 유아의 발달 특성 및 경험을 고려해서 놀이를 중심으로 편성한다. 네 번째, 반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성한다. 5번째,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도록 편성한다. 6번째, 일과 운영 시간에 따라 심화 확장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답은 5번째죠. 네,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도록 편성한다. 입니다. 그러면 3번 문제 56페이지로 가시면요. 아동의 뭐뭐뭐 원칙은 기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기역이 아까 유엔 권리 협약이었죠. 차별하지 말라 이네요. 그 다음에 아동의 생존, 보호, 모모 원칙은 니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는데요. 그래서 뭐냐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하면서 4가지 원칙과 4가지 아동의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교재 5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4가지 원칙이 차별하지 마라, 무차별의 원칙 또는 비차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둬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혹은 아동 이익의 최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의 생명,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영어 번역이라서 선생님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생명, 생존, 보호, 발달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어떤 것은 이 시험 문제처럼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이의 의사를 가장 최우선으로 둬라라고 하는 건데요. 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차별하지 말라, 기억에 해당하는 게 차별하지 말라였죠. 그러면 무차별의 원칙, 비차별의 원칙. 그래서 가로에 들어가는 디귿은 무차별 또는 비차별이겠네요. 그러면 그 리을에 들어가는 거 봅시다. 그러면 리을에 들어가는 것이 만나는 게 생명, 생존, 보호, 발달 보장의 원칙인데요. 거기서 빠진 게 발달이니까 답은 발달이겠네요. 지문에서, 니은에서 한번 그 발달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서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하고요.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서 출생 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라는 점을 유념하라라고 했습니다. 아까 거기서 보면 발달이라는, 인격 발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 가로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발달이 들어가는 게 맞네요.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리을에 발달이 들어가게 되네요. 자,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위 문제 4가 다가 포함된 문서는 57년에 처음 발표됐는데 88년에 보건사회부에 의해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보건사회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옛날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옛날 말. 그래서 보건사회부라고 나올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됐다고요? 그럼 우리나라 거네요. 이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건전한 가정에서의 보호, 교육, 놀이 등에 관한 권리, 학대와 노동으로부터 보호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문서의 명칭을 쓰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 한번 읽어보시니까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고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라잡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에 나온 것처럼 1957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되고요. 1988년, 선생님 88년 하시면 88 올림픽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88 올림픽,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올림픽을 했었는데요. 개최했었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수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올림픽을 위해서. 왜? 올림픽이 평화, 인권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했던 거죠. 보건사회부가 이렇게 했고요. 현재 보건복지부가 이어져 있죠. 요때 우리나라 우리나라 인권과 관련해서 요거를 제정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 요걸 제정을 했는데 2016년에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아동 권리 헌장으로 발표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가 1991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가입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국가 보고서라는 걸 써서 유엔에 제출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육부 자료 보시다가 국가 보고서, 유엔 국가 보고서라는 거 보셨죠? 그게 유엔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유엔에 보고서를 써서 아동 인권과 관련해서 권리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협약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국가보고서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유엔 협약과 관련해서 지켜야 되는 것 하나가 아이의 권리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동 권리라는 말을 유엔에서 가져오고요. 헌장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서 가져와서 2016년에 보건복지부가 아동 권리 헌장을 발표하게 되죠. 이 부분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알아두세요. 문제, 기출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답은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요. 58페이지에 나왔는데요. 그거 전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 A 5번 가시겠습니다. 교육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라 그랬는데요. 자, 우리 교육 사상가 하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 단골로 나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강의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리고 제가 강의의 특징이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네요. 자, 코메니우스 있고요. 코메니우스의 영향을 받은 루소, 루소의 영향을 받은 페스탈로치, 페스탈로치의 제자 프레벨. 시험 문제 단골로 나왔죠. 바로 2019년에 이 관계도, 이렇게 관계도 가르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 포인트로 해가지고 기출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로크, 코메니우스의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이 루소 외에 로크가 있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왔죠. 그 다음에 오웬, 로크의 영향을 받은 오웬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상가 외에 프레벨 후대, 그 뒷시대의 현대학자들도 사상가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듀이, 몬테소리, 슈타이너, 닐, 방정환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사상가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 파트가 이분들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요. 슈타이너는 2013년 이후로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전에는 많이 나왔던 학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 학자들을 사상가들이라고 부르고요. 뭐 성숙주의, 인지발달 이론, 그 다음에 뭐 정신분석, 그 다음에 인본주의, 생태학, 동물 행동 이론 등등등의 발달 이론을요, 제가 발달 이론이라고 분리를 하지만요, 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학자들도 사상가로, 교육 사상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가라고 하지만 성숙주의 게젤이 함께 문제로 출제되네요. 우리 게젤은요, 발달 심리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요. 사상이라고 해서 소개될 때도 많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성숙이 나왔어요. 성숙은 개체의 전 성장의 형태와 그 변화 정도를 결정하는 성장의 내적 요소에 해당한다. 이거 성숙주의 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성숙주의의 대표학자로는 홀이 있고 홀의 제자인 게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은 외적 환경 및 내적 환경에 반응하는 유기체의 재반 발달적 분화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성장보다 종합적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고요. 유아 개인의 발달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행동 목록을 고안했다. 그럼 아까 제가 성숙주의 학자가 2명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도 표준 행동 목록을 만든 사람은 게젤입니다. 관련 이론이 나와 있나요? 네, 6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게젤은요, 성숙주의는요, 기본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성숙이라는 어떤 유전적 기제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표출, 발현되기 위해서는요, 적절한 환경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 2차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성숙이 환경과 만나서 밖으로 표출되면 그게 바로 발달과 성장이 되는 겁니다. 발달은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발달이고 성장입니다. 이러한 성장이, 이러한 발달적 모습이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연령별로 동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세의 발달, 4세의 발달, 5세의 발달을 질문 목록 리스트로 만들었는데요. 누가요? 게젤이요. 우리가 이 표를 표준 행동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위 문제 1번에 기역의 사상가는 유아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유아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이가 성숙, 내재된 기제가 밖으로 표출될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는 게 바로 준비도의 개념인데요. 그럼 답은 준비도네요. 기역의 사상가 1에 들어가는 거 계젤이고 준비도인데요. 계젤이 준비도 외에 성숙의 원리, 성숙의 개념을 소개했는데 그게 64페이지에 있고요. 준비도는 아이가 내재된 성숙이 준비된 시간표대로 밖으로 나온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준비되고요. 그렇게 나오는 결정적 시기, 기간을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도는 아이가 준비가 됐어, 안 됐어를 말하는 아이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결정적 시기는 아이의 연령, 그 인생에서 그것이 발현되는 시기, 기간을 얘기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념이 비슷한 것 같지만 뚜렷이 구분이 되고요. 환경의 준비는요, 환경이 이 발달과 관련해서 2차적인 영향을 한다라는 게, 2차적인 영향을 한다라는 게 계젤의 의견입니다. 자, 니은으로 2번으로 오시겠습니다. 니은의 사상가를 쓰라 그랬어요. 근데 니은을 쭉 보면은요,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하늘은 하늘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옛날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 학자네요. 방정환이겠죠. 자, 우리 방정환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어린이들을 혹은 인간을 하늘과 같은 존재로 보라라고 되어 있죠. 그게 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인내천이라는 단어로 얘기가 됩니다. 인내천은 인간을 하늘로 봐라, 아이를 하늘로 봐라, 아이를 그 자체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줘라, 아이를 때리지 마라, 혼내지도 마라, 아이를 에게 높임말을 써라, 이런 것들이 방정환의 생각이었죠. 자, 그럼 니은의 사상가는 방정환이고요. 이 사람이 아동교육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주된 배경이 된 우리나라의 사상을 쓰라 그랬는데 바로 이 사상이 인간을 하늘처럼 본다. 인내천 사상이고요. 가끔 선생님 동학이나 동학 사상을 적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동학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었을 때 민족 해방을 위해서 혹은 그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운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학 그 자체는 사상이 아니라 시민운동이었어요. 저희가 촛불 시위를 한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촛불 시위 같이 동학도 하나의 움직임 운동이었습니다. 거기에 담긴 사상을 저희가 동학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학 사상이 갑자기 뜬금없이 딱 나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옛날 사상을 담은 겁니다. 인내천이란 사상이죠. 그 사상을 바로 동학에 들어갔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동학 사상이라 함은 인내천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사인여천 등 그런 것들도 포함했어요. 그런데 사인여천의 그 뜻은요, 동일합니다. 인내천가요. 사인여천도 사람을 하늘과 같이 보라, 하늘과 같이 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그것을 인내천이 우리나라의 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인내천이고요. 동학이라고 쓰신 분은 동학은 사상이 아니라서 답은 아니고, 동학 사상으로 쓰신다라면, 답을 쓰실 동학 사상으로 쓰셨다라면 유사담으로 처리될 수는 있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항상 부탁드리는 거, 답은 100% 인정되는 답으로 써라. 그래야 그때 출제 경향, 채점 경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답이 정답으로 처리된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인내천으로 답을 작성하십시오. 자, 디귿에 해당하는 학자, 디귿이요, 음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음물. 자, 지문에 가시면 디귿은 음물의 형태와 자료, 누굽니까? 프레벨 아니니까. 음물, 유치원의 아버지 프레벨이 우리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준 교구가 바로 음물이죠. 음물은요, 입체적인 거에서 평면적인 거, 그 다음에 선, 점으로 가는데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은 입체물을 만지고 노는 것을 가장 쉽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쉬운 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배치가 돼서 입체, 평면, 선, 점으로 된 게 음물에 구성된 게 음물이죠. 이러한 음물은요, 어린이들의 통찰력을 기르고자 우주 법칙에 의해, 그리고 음물이 의도하고자 하는 아동 발달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면서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자, 프레벨 교육에서 놀이는 음물을 가지고 활동하는 놀이만
놀이가 됩니다. 그럼 아이들의 자발적인 흥미로 출발하는 아이들로부터 시작되는 활동은 뭐냐? 그거는 유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벨의 교육을 아동의 흥미를 존중해줬다, 아동을 존중해줬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요. 실은 프레벨도 몬테소리가 받은 비판과 동일한 비판을 받는데요. 음물도 활동 방법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해진 방법으로만 놀이하게 만들었다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습니다. 근데 비판은 비판으로만 받아들여라. 비판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프레벨의 하위 문제 63페이지로 오시면요. 구멍 뚫기, 바느질하기, 색칠하기, 콩 끼우기 등 10여 종의 활동을 고안했는데요. 자, 구멍 뚫기, 바느질하기, 색칠하기, 콩 끼우기. 우리 프레벨이 놀이뿐만 아니라 유희뿐만 아니라 노작 활동, 작업이라는 걸 소개를 했는데요. 이 작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바로 구멍 뚫기, 바느질하기, 색칠하기, 콩 끼우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노작이고요. 그게 아이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답을 적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아이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도록 하는 건 놀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놀이와 유희, 노작 모두 아이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답을 정할 수 없고요. 바로 답이 되는 포인트는 구멍 뚫기다, 바느질하기다, 색칠하기다, 콩 깨우기다. 이런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는 노작 활동 아니면 작업 활동입니다. 둘 다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자, 프레벨의 이론이 66에서 67까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유치원에서 했던 활동이 음물을 통한 활동과 노작 활동과 그 외 활동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음물을 가지고 하는 활동은 놀이, 아이의 내재적인 흥미가 출현돼서 아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놀이의 형태를 만드는 건 유희, 즐거운 활동, 아이의 흥미부터 시작됐다. 그 다음에 노작 작업은 67페이지에 나오는 그 11가지만 노작이나 작업에 들어갑니다. 구멍 뚫기, 바느질하기, 그리기, 색칠하기, 작업끈, 종이끈으로 형태 만들기, 매트 짜기, 종이 접기, 종이 오리기, 콩 작업, 상자 만들기, 점토로 만들기 여기까지가 노작 작업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인들의 삶을 본떴던 정원 가꾸기, 동물 돌보기, 산책 등들도 아이들이 그 유치원에서 즐겼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유치원은요, 현대 유치원처럼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장소이기도 했지만 부모가 함께 와서, 어머니가 함께 와서 아이들과 놀이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기도 했고요. 이 부모들이 결국 다른 아이들에게는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교사 양성기관이라고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대 유치원과 유아교육과를 종합한 개념이 프레벨의 유치원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가 다 됐나요? 6번으로 가시겠습니다. 6번에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 나옵니다. 생태학적 체계 이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잘못 이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요. 물리적 환경만을, 물리적 거리감만을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태학적 이론은 물리적 거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서, 그 물리적 환경에서 아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냐가 그걸 보는 것이 생태학적 이론입니다. 가장 중간에 이 점은요, 유아입니다. 유아. 그리고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안 보이시죠? 자, 점 유아로부터 시작합니다. 유아가 가장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원,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원이 미시체계입니다. 미시체계는 아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가장 밀접한 환경인데요. 보통 부모나 또래나 교사들, 유치원이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가 중간체계인데요. 우리 미시체계와 미시체계의 관계를 중간체계라고 합니다. 만약 아이의 미시체계가 엄마와 유치원 선생님이 된다면 이 둘의 엄마와 유치원 선생님의 관계가 좋으면 아이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좋지 않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바로 이런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엄마와 우리 유치원 선생님의 관계가 중간체계가 됩니다. 그리고 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원을 외체계라고 하는데 미시체계와 관련 있는,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미시체계와 관련이 있어서 나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계를 외체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시체계가 있는데요. 거시체계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말합니다. 아이에게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체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공간 안에서 아이가 그 공간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냐를 보고 있고요. 시간체계는 혹은 연대체계라고도 하고요. 시체계라고 하는데요. 아이의 일생 동안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을 시체계, 연대체계, 시간체계라고 합니다. 내가 5살 때 동생이 태어났다.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줬다. 그러면 시간체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동생이 아닌 동생의 탄생이 시간체계가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이 2014년 A6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선생님들이 이중답이 인정된다라고 주장한 문제였는데요. 생태학 체계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중답은 인정되지 않은 단 하나의 답만 있는 문제가 이 생태학적 체계 이론입니다. 자, 지문 보시면요. 다사랑 유치원의 만 5세 햇님맛 사례이고 물음에 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햇님반에는 지연이를 포함한 20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홍교사와 함께 한 명의 하모니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어요. 웃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으로 지연이를 비롯한 유아들은 하모니 선생님께도, 깨도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공손하고 잘 따른다. 자, 지연이와 아이들이 하모니 선생님께 공손한 이유는 지연이와 하모니 선생님이 친해서가 아닙니다. 친해서라면 하모니 선생님이 미시체계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모니 선생님을 공경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시체계는 웃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나라의 문화, 벌써 지연이라는 아이한테 영향을 미쳐서 나와 친하든 친하지 않든 모든 어른을 공경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모니 선생님까지도 공경한 거. 그러면 하모니 선생님은 미시체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이와 긴밀한 영향을 맺고 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가 우리 지연이한테 영향을 미친 건 맞아서 웃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나라 문화가 거시체계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의 거시체계는 그겁니다. 웃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나라 문화. 하위 문제 1번의 답이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2반의 담임인 경력 1년차 홍교사는요. 지연이 엄마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대요. 유치원 홈페이지에 지연이 생일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화를 했대요. 홍 교사는 수업과 관련해서도 누리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염려스럽대요. 그리고 5년차 유교사로부터 수업 개선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아 초조할 때가 종종 있대요. 선생님, 지연이의 미시체계로 누리과정을 선택하신 분들도 오답입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이 지연이의 거시체계가 되려면 지연이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지연이의 담임인 홍 교사는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본인조차도 모릅니다. 본인이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실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본인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리과정은 거시체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영향, 국가의 정책이지만 아직 지연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지연이의 거시체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은 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초조할 때가 있고요. 지연이 엄마 전화까지 받고 나니 앞으로 교사까지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져서 지연이를 대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하는데요. 자, 그 부분 밑줄 치십시오. 지금 홍 교사가 지연이를 대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선생님, 미시체계라면 아이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거지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와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홍 교사도 지연이의 미시체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어머니 때문에, 선생님들이 유아교사로 일하실 때 어머니가 나를 불편한다고 해서 아이와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나요?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는 유아거든요. 그래서 유아와의 관계가, 학부모와의 관계가 유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거리감을 느낀다. 그럼 아직 내가 아이와 래포를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이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홍 교사는 지연이의 미시체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연이의 하원 시간이 어머니의 직장일 때문에 1시간 늦어진 저녁 7시가 되었다. 자, 지연이의 미시책에는 이 지문에서는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지연이 일에 참견을 하고 있고요. 또 어머니의 직장 시간 때문에 지연이의 하원 시간까지 1시간이 늦춰졌습니다. 지연이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지연이의 미시책에는 지문 안에서 어머니라고 뚜렷하고요. 다른 답 인정 안 됩니다. 자, 보시면요. 지연이의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거 지연이 어머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의 미시체계가 정해졌기 때문에 지연이의 외체계가 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지연이에게 영향을 미친 거. 그게 뭐였습니까? 어머니의 직장이었죠. 어머니의 직장 시간이 변경돼서 지연이가 집에 1시간 늦게 가게 됐죠. 그런데 어머니의 직장이 지연이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건 아니거든요. 어머니와 맺은 관계 때문에 어머니의 직장이 지연이에게 영향을 미쳤죠. 정확하게 중간체계입니다. 중간체계. 자, 선생님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지연이의 외체계로 생각하시는 게 홍교사의 교사, 그 동료 교사 누구 있었죠? 유교사요. 홍교사가 유교사에 대해서 누리과정에 대해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교사가 그 외체계에 해당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안 됩니다. 일단 홍교사가 지연이의 미시체계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고요. 분명하지 않고요. 또한 유교사가 조언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교사는 그 조언을 교실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연이한테 영향을 미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교사는 지연이의 외체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외체계가 되려면 미시체계와의 관계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만 외체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연이의 유치원 생활에 미친 영향은 1시간 늦어진 7시가 되었다. 지금 우리 기출문제가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정확하게 얘기했죠. 만약 유교사가 외체계가 된다라면 지연이에게 미친 영향이 없는데 그게 외체계로 답이 될 수가 없죠. 그걸 답으로 적을 수조차 없죠. 그래서 홍교사와 유교사 모두 아이의 생태학적 체계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위 사례에서 캐츠가 제시한 4단계의 유아교사 발달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그 단계의 명칭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캐츠는 누구냐면요. 우리 두이라는 학자가 프로젝트라는 방법을 교육 안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듀이는 교육학자고요. 프로젝트도 유아만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모든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런데 캐츠와 차드라는 학자가요. 이 프로젝트 방법을 유아교육에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프로젝트 접근법입니다. 캐츠는 미국의 유아교육가 교수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접근법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에 많은 이론들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사 발달 단계입니다. 프로젝트 접근법은 유아교육 프로그램 편에서 나오고 있고요. 교사 발달 단계는 유아교사론에서 나오고 있죠.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교재에 나와 있죠? 선생님 참고하실 선생님들께서는 71페이지입니다. 1번 생존 단계, 2번 강화 단계, 3번 갱신 단계, 4번 무슨 단계죠? 성숙 단계죠. 생존은 캐치 이론에서 생존은 첫 1년입니다. 그래서 생존 단계를 답할 때 1년, 초임, 첫해 이런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런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나머지 단계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강화 단계는 알고 있는 거, 유아교육과에서 배웠거나 생존 단계에서 알게 된 것을 능숙하게 강화시키는 단계를 말하고요. 갱신 단계는 갱신이란 뜻은 새롭게 변화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새로운 걸 배우려 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을 갱신 단계라고 하고요. 성숙 단계는 이제 나만의 교육 철학이 분명하게 생기고요. 그것을 남에게 얘기할 수 있고 다른 교사와 나눌 수 있는 단계가 성숙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문에 나온 홍계사는 저희가 지문에서 보시면요. 첫 해라는 게 있었죠. 경력 1년차. 그래서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생존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생존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선생님. 자, 4번째 하위 문제가 누리과정 총론에 제시된 운영 지침에 근거해서 홍교사를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누리과정이 편성 운영편이 편성과 운영과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평가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그중 두 번째인 운영에 관한 건데요. 뭐뭐뭐를 토행해서 누리과정 활동이 개선되도록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자,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론. 72페이지 보시면 편성과 운영에 운영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에 의거해서 운영한다. 두 번째, 실내외 환경을 다양한 흥미 영역으로 구성해서 운영한다. 세 번째, 유아의 능력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네 번째, 부모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다섯 번째,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해서 운영한다. 여섯 번째, 교사 재교육을 통해 누리과정 활동이 개선되도록 운영한다. 이 6가지인데요. 반드시 그대로, 문장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요. 뭐뭐뭐를 통해서 누리과정 활동이 개선되도록 운영한다. 자, 뭡니까? 6번째 운영 지침이네요. 교사 재교육이 가로 안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정확히 가로 안에는 교사 재교육이 답이 됩니다. 다른 거 답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100% 암기해서 답이 딱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제로 오시겠습니다. 7번 문제가요. 신체운동 건강편으로 나눠갔나요? 그럼 저희가 또 설명을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요. 해설서에 저희가 교과목이 없잖아요. 저희는 이제 교과서라는 거, 교과목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의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은 아까 편성에서 구성 방향에서도 보시겠지만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5개 영역 안에 내용 범주와 내용과 세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고시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시험 문제는요. 각각의 영역에서 2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2문제씩. 만약에 A형에서 안 나왔다면 B형에서 나머지 파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요 영역의 문제가 7번 문제입니다. 요 영역은요. 해설서나 뭐 기본서에서 교육부 자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 2문제라고 말씀드린 요 부분은 해설서와 기본서들, 교사용 지침서, 혼합연령서들 또 하나 교육부 자료 또 전공서의 이론들과 종합적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은 유아 신체 발달, 유아 신체 교육 또는 유아 안전 교육, 유아 건강 교육, 의사소통은 유아 언어 교육, 아동 문학 교육, 그 다음에 사회관계는 유아 사회 교육에서, 예술 경험은 유아 음악 교육, 미술 교육, 그 다음에 놀이 이론 등등, 그 다음에 나오고요. 유아 동작 교육 등등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연 탐구는 유아 수학 교육, 과학 교육 등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신체운동 건강과 예술 경험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동일하게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유아 동작 교육인데요. 유아 동작 교육과 관련된 그 이론은요. 신체운동 건강에서도 활용이 되고요. 예술 경험, 움직임과 춤이라는 예술 경험의 어떤 하위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동일한 이론이 그대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체운동 건강 7번으로 오시겠습니다.
희망유치원 만 5세 김교사가 작성한 활동 계획안의 일부이고요. 물음에 답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이들이 줄을 따라 걷고 있어요. 문제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위 문제 보시겠습니다. 위 지문에서 위 사례에서 김 교사는 동작 교육의 방법 중 두 가지 접근법을 활용했는데 하나는 움직임의 요소를 중심으로 기본 동작을 탐색하고 실험해보는 무슨 접근법이고 하나는 상상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작을 유도하고 창의적 동작 표현을 자극하는 극적 접근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동작 교육의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신체적 접근 방법과 극적인 접근 방법이 나왔는데요. 신체적 접근 방법은 라반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라반이라는 학자가 움직임의 요소를 뭐다 얘기했는데 뒤에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그 학자가 얘기한 움직임의 요소를 아이들이 신체를 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 신체로 어떤 동작들을 만들어 보는 것들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을 신체적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극적인 접근 방법은 우리가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해서 자, 팔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봐. 팔로 네모를 만들어봐 이런 게 아니라 동물을 표현해볼까 아니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돼볼까 라는 활동들도 하게 되죠. 그것은 극적인 접근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동작의 기본 동작을 탐색하고 실험해보게 하는 거. 이 기본 동작의 유형을 얘기한 게 라반이거든요. 그 라반의 이론을 적용하는 접근법이 뭐냐라고 했기 때문에 신체적 접근법이 돼서 답은 신체적이 됩니다. 자, 누리과정 신체운동 건강에 움직임 요소와 동작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게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선생님 그 79페이지에 보시면 신체운동 건강에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학이라는 내용 범주가 있는데 그 내용 범주에 신체 조절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세부 내용이 그 박스 표에 있죠. 그런데 3세 세부 내용에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경험한다가 있고요. 4세와 5세 세부 내용에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활용해서 움직인다고 하죠. 자, 라반이 얘기한 건 더 많습니다만 우리 해설서에 세부 내용에 언급된 움직임의 요소는 공간, 힘, 시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바로 하위 문제 2번의 움직임의 요소로 나온 겁니다. 자, 누리과정 영역에 근거하라 그랬으니까 시간은 나와 있네요. 그럼 빠진 게 공간이고 힘인데 자, 1번이 공간입니까? 2번이 공간인지 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교사의 발문이 좌우로 흔들어 보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좌우로 공간 개념이죠. 가볍게는 자 근육의 힘이죠. 가볍게 던져봐, 세게 던져봐는 힘이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1에 들어가는 건 공간이고요. 동그라미 2에 들어가는 건 힘입니다. 자, 교사의 발문이 3에 해당하는 건데요. 시간에 해당하는 교사의 발문이요. 시간의 개념에는 속도 개념과 지속성이 들어갑니다. 이 속도 개념은요. 빠르게, 천천히 이런 개념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사 발문, 빨리, 천천히 이런 발문이 들어가는 걸 쓰시면 됩니다. 점점 속도를 내어서 빨리 걸어보자라는 것이 있는데 3번의 교사의 발문은 사례에서 찾아 쓰는 거네요. 선생님들이 지어 쓰는 게 아니라 사례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선생님이 줄을 빨리 걸어보자, 점점 속도를 내어 빨리 걸어보자라는 그 교사의 발문이 있죠. 빨리, 천천히 이게 이 속도가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그 교사의 발문이 그 답이 됩니다. 선생님, 교사의 질문과 발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교사의 질문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몸에 힘니? 라고 물어보면 질문이 되죠. 그런데 발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가 질문과 발문을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사의 발문은 유아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모든 교사의 언어적 표현을 발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아의 반응은 언어적인 반응을 끌어내도 되고요. 행동적인 반응을 끌어내도 되는데요. 그걸 끌어내는 모든 교사의 표현은 꼭 질문이 아니라도 발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속도를 내서
빨리 걸어보자였어요. 빨리 걸어보자. 교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아이들이 빨리 걸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랬다면 교사의 그 발문은 유아의 반응을 이끌어낸 거죠. 행동적 반응을. 그래서 그 문장은 질문은 아니지만 발문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답이 맞습니다. 점점 속도를 내어서 빨리 걸어보자 입니다. 자, 3번. 기억은 누리과정의 근거에서 볼 때 만 3세 유아에게 3세 반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누리과정의 신체 조절하기에 세부 내용을 근거로 한 가지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기억이 뭐냐 했더니 콩주머니를 머리 위에 얹어놓고 줄을 따라 걸어보자. 줄을 따라 걸을 때 양발을 쭉 뻗고 걸어보자. 이걸 만 3세에게 했다고요? 아까 그 표로 돌아가시면 79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활동이냐면 4세와 5세 세부 내용인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에서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거래요. 아이들이 줄을 따라서 걸으려면 균형을 유지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콩주머니도 얹어보고 양팔도 쭉 뻗고 다양한 자세 움직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4세, 5세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은 3세에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답안으로 작성을 하실 때는요. 바로 그 기억은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에서 신체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만 4세, 4세와 5세를 위한 세부 내용과 관련된 활동이므로 만 3세를 위한 활동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적으시면 가장 논리적인 답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77페이지에 교사와 유아 상호작용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브래드 캠프와 로즈 그란트의 교사의 교수 유형이라는 겁니다. 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통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지시적이라는 게 있고 비지시적이라는 게 있고요. 지시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재적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지시적, 중재적에 들어가는 것들이 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인정하기, 모범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촉진하기 3번, 4번, 5번이 있는데요. 촉진하기, 인정, 지원하기, 지지하기가 있고요. 지시적에, 요 중재적에 6번으로 함께 구성하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시적인 부분에 시범 보이기, 그리고 지도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재적이 이렇게 갈수록 지시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건 바로 촉진과 지원과 지지거든요. 요거 세 개가 굉장히 비슷해 보여서 혼동을 하시는데요. 지원하기와 촉진하기와 지원하기와 지지하기는 유아 주도, 교사 주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촉진하기는 교사가 어떤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이 교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유아가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유아가 원한 건데요. 유아 주도의 교사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하기는 유아와 교사가 반반 둘 다 주도하는 겁니다. 유아도 주도되고 교사도 주도된 지원이고요. 지지하기는 저희가 지지하기라고 말하는 것은 교사의 주도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데 비계 설정은 교사가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주도해서 아이에게 도움을 줬다면 그건 지지하기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 빠진 거는 시범 보이기와 지도하기인데요. 시범 보이기와 지도하기의 차이점도 분명하게 나눠지죠. 자, 시범 보이기가 선생님 뭐냐 하면요. 행동으로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보고 따라해보자. 그리고 선생님이 행동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을 아이가 따라하면 시범 보이기가 됩니다. 지도하기, 지시하기는요. 행동으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교사가 언어적인 설명도 곁들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자, 선생님이 양팔을 옆으로 벌렸어. 그런 다음에 뭐뭐를 했어. 그런 다음에 뭐뭐 했어. 라고 설명을 해주고요. 그 행동을 아이가 따라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1번에 해당하는 건 시범 보이기고요. 2번에
행동하는 건 지도하기인데요. 그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범하기는 정확히 행동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아들에게 공 던지기의 정확한 동작을 보여준다 하고요. 지도하기는 언어적 설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줄을 따라 걸을 때 양팔을 쭉 뻗고 걸어보자라고 알려준다. 그러고 행동과 언어를 같이 보여주는 게 지도하기, 지시하기고요. 지도하기, 지시하기는 언어적 설명만 들어가도 지도하기, 지시하기가 됩니다. 근데 이건 외우신 분들은 다 답으로 쓰는 거였네요. 자, 8번 문제, 마지막 문제, A형의 8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소망유치원의 만 5세 김교사가 작성한 1일 계획안의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교사는 생활도구와 미디어의 안전과 같은 모모를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87페이지에 보시면 유아 안전교육의 방법에 하루 일과 운영 안에서 안전교육을 하는 거,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통합적 방법으로 하는 거, 역할놀이를 통한 거, 상황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 가상 상황을 설정해서 하는 거, 부모에 의해서 부모 연계교육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장 학습을 가거나 전문가를 초빙하는 관련 기관, 유관기관에 의해서 하는 안전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생활도구와 미디어의 뭐와 같은 뭐를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한다라고 봤더니 그 사례 지문에 보니까 생활주제와 미디어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저거 주제입니다, 선생님. 주제요. 우리 활동계획안이요. 예시가 지금 8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생활주제라는 걸 정하고 그 생활주제 밑에서 주제를 정한 다음에 다시 소주제를 정하거든요. 근데 생활주제는 정해져 있어요. 만 3세는 10개가 있고요. 만 4세와 11개는 각각 11개씩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설서와 함께 교사용 지도서라고 하는 활동 계획안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선정된 주제를 말하는데요. 그 지문으로 84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시면 생활도구라고 생략된 부분, 생활도구가 뭐냐라고 생략된 부분, 그 생활도구가 생활주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생략된 게 생활주제고요. 생활도구와 미디어의 안전은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는 소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생활도구와 미디어의 안전은 주제고요. 기역에 들어갈 1에 들어갈 말은 기역에 들어가는 것은 주제를 중심으로 안전교육이고, 민수가 벌에 쏘인 우발적 사건 있잖아요. 민수가 실제로 벌에 쏘였다라는 게 그 지문의 활동계획안 평가 부분에 소개되어 있죠. 이런 것은요. 상황을 중심으로 실제 벌어진 상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한다라고 해서요. 상황 중심의 안전교육인데요. 아까 상황 중심이 가상 상황을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사고가 이미 났다면 그 상황을 가상으로 가져와서 유치원으로 가져와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험으로부터 유래된 거, 그 다음에 가상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안전교육, 둘 다 상황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아제의 전조잡기 사고 특성 중에 유아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물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 못하는 걸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고요. 니은이라고 했더니 평소 곤충을 좋아하는 민수가 벌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벌을 발견하고 잡으려고 하다가 쏘였다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자신이 지각하는 한 가지 요소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직관적 사고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이 87페이지에 있죠. 87페이지. 피아제가 얘기한 전조잡기 유아의 사고 중 하나는 요게 있습니다. 중심화요. 가장 큰 특징이 중심화인데요. 이 중심화는 한 가지에 집중한다 그래서 집중적 사고라고도 합니다. 이 중심화는 그 하나가 뭐든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내가 되면은요, 유아에게 그 자신이 되면 자기중심성이 됩니다. 자기중심성. 그래서 중심한 게 나라는 거죠. 내가 최우선이야. 내 생각만 해. 이게 자기중심성이 되고요. 만약 그 하나가 지각으로 얻은 속성, 감각, 오감으로 얻은 속성이라면 그 지각에 대한 아이들의 판단, 순간적인 판단, 직관적 사고.
직관적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 지금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중심화는 하나에 집중하는 거. 그 하나가 나면 자기 중심성. 그 하나가 지각에 집중하는 거면 직관적 사고. 그런데 그 문제에서는 우리 기출 문제에서는 정확히 나만 생각하는 거 자기 중심성. 그렇다면 자신이 지각하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건 뭐냐? 이게 답이 아니라 이게 답입니다. 정확히 중심화와 자기 중심성, 직관적 사고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문제를 출제한 거기 때문에 요거 중심화라고 적으시는 분 답으로 인정이 안 되고 지각하는 것, 직관적 사고만 답으로 인정됩니다. 이론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동일한 걸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직관적 사고의 중심화가 들어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론을 정확히 알면 답은 하나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리과정 신체운동 건강의 내용의 영역 중에서 디귿 활동과 관련된 것 찾으라 하는데요. 디귿 활동이 벌이 자신의 주변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대체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벌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 봤더니 88페이지에 보시면 안전하게 생활하기라는 내용 범주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비상시 적절히 대처하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 아이가 만 5세입니까? 만 5세 세부 내용에 재난 및 사고 등 비상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고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는 활동인데요. 그 부분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내용이라 하면 세부 내용을 찾는 게 아니라 내용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 세부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인 비상시 적절히 대처하기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비상시 적절히 대처하기인데 거기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가 내용 범주, 그 다음에 비상시 적절히 대처하기가 내용, 그 다음에 박스에 있는 게 세부 내용이거든요. 제가 아까 5개 영역이 내용 범주, 내용,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벌이 나타났을 때 벌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 외에 교사가 벌의 특성을 고려해서 유아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리을에 해당하는 게 뭐냐 했는데요. 자, 벌이 나타났을 때 만지면 안 되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교육부 자료 중에 89페이지입니다. 교육부 자료 중에 유치원 교사를 위한 응급처치의 실제라는 그런 교육부 자료가 있는데요. 벌에 쏘인 경우 벌춤은 짜지 말고 얇은 카드, 신용카드 같은 걸로 밀어서 제거하고요.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고요. 항히스타인 연고를 바른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연고 있죠? 그걸 바르고요. 냉찜질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 벌레에 물렸을 때 알레르기 현상 일으킬 수 있거든요.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면 아이들이 갑자기 숨을 못 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를 관찰하면서 호흡이 이상하거나 식은땀을 흘리거나 창백해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몸이 심하게 붓는 경우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벌을 피하는 방법은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큰 동작은 삼가고 최대한 몸을 낮춘 다음에 벌집에서 떨어진 곳에 납작 엎드린 다음에 수건이나 옷으로 머리를 감싸고 움직이지 않는다이고요. 벌이 공격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장소를 떠나야 되는데 벌의 공격은 그 공격과 동시에 다른 벌들에게 침입자가 있다는 걸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벌의 공격 다음에 큰 벌떼가 몰려올 수 있어서 빨리 그 자리를 신속하게 피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벌의 특성을 고려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건 만지지 말고 벌을 자극할 수 있는 동작을 삼가라. 그 다음에 최대한 몸을 낮춘 후 벌집에서 떨어진 곳에 납작 엎드린 다음에 수건이나 옷으로 머리를 감싸고 움직이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3학년도 유치원교육과정 A였습니다. 다음 3교시에 유치원교육과정 B로 가겠습니다.